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청각딱지 떼어준 과부. 옛날 옛적 맑은 물이 흐르는 두 마을 사이에 한 채의 커다란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젊은 과부 수양이었는데 남편 오서방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오서방은 늦게 혼인한 탓에 아내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포목점을 운영하며 재산을 일궜지요. 그가 남긴 재산은 넓은 논과 목화밭이 있었고 집안 창고에는 곡식이 그득했습니다. 그런 젊은 과부 수양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부자 과부는 몇 년째 혼자 사는데 왜 개가를 안 할까? 돈이 워낙 많아서 남자가 필요 없나 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살기엔 쓸쓸할 텐데. 그래도 저렇게 젊고 예쁜데 혼자 살기엔 아깝지 않나? 아마 죽은 영감한테 정이 깊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사실 수양이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었지요. 개울 건너편 마을에 있는 초가집에는 연로한 아버지와 30을 훌쩍 넘긴 봉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착하고 부지런하며 건장한 사내였는데 오직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하며 그저 멀쩡하게 늙어갈 뿐이었지요. 매일 아침 봉수는 개울가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개울 건너편에 있는 과부 수양이가 사는 기와집이 눈에 들어왔지요. 과부는 가끔 몸종을 데리고 외출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럴 때마다 봉수의 마음은 묘하게 설레었습니다. 참으로 곱구나. 저런 여인과 매일 이야기 나누며 같이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봉수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난한 처지에 저런 부잣집 과부에게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나 싶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수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폭우가 쏟아지지 뭡니까? 개울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더니 나무 다리가 떠내려가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봉수는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과부 기와집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과부 수양이가 대문을 열고 나왔다가 봉수와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비를 잔뜩 맞았네요. 잠시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들어와서 비를 피하시죠. 봉수는 못 이기는 체하며 툇마루에 엉거주춤 걸터앉아 손등으로 비를 닦았습니다. 잠시 후 하녀가 쟁반에 무언가 들고 오더니 드시라며 따끈한 생강차와 수건을 내주었습니다. 마님은 마음 씀씀이까지 고운 분이시구나. 며칠 후 저녁 늦게 봉수는 일을 끝내고 또 과부집 대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열린 대문 사이로 과부 모습이 보였는데 연하늘색 고운 비단 옷을 두르고서 멍하니 황혼빛의 하늘을 올려보며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선녀가 내려왔는가 싶을 정도였지요. 불현듯 저 여인도 나처럼 짝을 찾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홀로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짐작이 갔기에 말입니다. 나처럼 밤이면 밤마다 찾아오는 이 외로움을 저 여인은 어찌 넘길까? 며칠 내내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던 봉수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건너편 집 과부 말인데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글쎄 외롭긴 하겠지만 개가가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게다가 뭐 특별히 아쉬울 것은 없으니 혼자 사는 거 아닐까? 사내들이 어찌 수작을 걸고 만나자고 청을 넣어도 보았다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과부가 남자를 보는 눈이 보통 까다롭지 않다고 하더라. 그리고 죽은 남편하고는 아주 사이가 좋았기에 더 그럴 것도 같고 말이다. 그날 밤부터 봉수는 그 과부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 과부와 푸른 들판을 웃으며 뛰어다니다 과부를 품에 안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 포근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느낌이었지요. 또한 그녀도 나를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러다 퍼뜩 잠이 깬 봉수는 가슴에 구멍이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쳐버리겠구나. 말로만 듣던 상사병이란 게 이런 건가? 언제나 선아 그녀 얼굴이 어른거리니.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봉수는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말인데요. 건너마을 수양이란 과부에게 장가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봉수야, 정신이 나갔느냐? 저 집은 우리보다 몇 배는 부자인데다 우리 같은 가난한 집 아들을 받아줄 리가 없어.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정말. 안 된다! 절대 안 돼!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도 보덜마록 분수를 알아야지! 봉수는 얼마 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혼내시는 척 해주세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이놈의 자식 30이 다 되도록 장가도 안 가냐며 저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도망가다가 과부 집으로 뛰어들어갈 테니까요. 아버지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펄펄 뛰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작전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평생 총각으로 늙어갈 수는 없지. 이튿날 저녁 무렵에 부자의 계획대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온 아들 봉수를 아버지가 진짜로 화난 것처럼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이놈아! 너 같은 불효자식이 어디 있느냐? 30이 넘도록 장가를 안 가니 내가 때려 죽여 버리겠다. 뒤를 흘끔흘끔 보면서 뛰어가는 아들 뒤를 쫓아가는 늙은 아버지는 결코 붙잡을 수 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를 쓰고 악을 쓰며 몽둥이를 휘둘렀지요.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저게 뭔 난리야? 봉수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그러게요. 아버지가 진짜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 거기게 섰거라 이놈아. 애비 말 안 듣는 놈은 매로 다스려야 해. 이 몽둥이가 약이다 이놈아. 장가 가는 게 효도라는 걸 모르느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제발 장가 가란 말이다. 아버지를 피해 봉수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도망을 치다가 과부 집에 마침 대문이 열려 있어 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봉수가 과부 집 마당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숨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은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방 안에 있던 과부 수양이가 놀래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비를 피하던 분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저 좀 숨겨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불효자식이라고요. 수양이가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화가 잔뜩 난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선 안으로 들어오세요. 수양은 봉수를 일단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몽둥이를 들고 씩씩거리고 있는 노인에게 말했지요. 어르신,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먼저 화를 가라앉히세요. 살려달라고 찾아 들어온 아드님은 잠시 제 집에 머무르게 할 테니 일단 댁에 돌아가 계세요. 아버지는 연기를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마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요. 내 이놈이 정말 장가를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내 속을 이렇게 썩히니 천하의 몹쓸 부를 자식 같으니라고. 마님, 글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소. 애미도 없는 자식을 혼자 남겨두고 내가 어찌 눈을 감을지. 아이고. 서글픈 하소연을 하며 어깨를 떨구고 가는 노인의 굽은 등을 보니 수양의 마음이 짠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수양은 봉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가셨어요. 이젠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정말로 장가를 안 가서 아버님이 부르라고 하신 건가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가난해서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장가를 가고 싶은데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겁이 나고 두려워요. 제가 나이만 먹었지 아직까지도 수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남사스럽게 누구를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제 곁에는 다정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분을 만나니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수양이는 이 총각이 정말 순수한 건가? 아니면 나를 속이려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봉수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덩치는 산만한 사내가 정말 나이만 먹었지 너무나 착하고 순수해 보이는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양이는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장가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마님. 그날 밤 수양이는 죽은 남편의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과 갓을 꺼내어 봉수에게 입혔습니다. 봉수가 옷을 갈아입자 인물이 훤하며 근사한 신랑 모습이 되었지요. 그리고 수양이는 맞은편에 서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간단한 혼례식을 올리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혼례식을 하는데 신랑은 사모관대를 입고 백년해로의 서약을 하는 뜻으로 서로 맞절을 하는데 신부가 먼저 절을 2번 하고 신랑은 1번 절을 하지요. 이어서 신부가 다시 2번, 신랑이 1번 절을 한답니다. 절을 남자는 1번 하고 여자는 2번 하는데 왜냐하면 음은 짝수이고 양은 홀수를 뜻하기 때문이라네요. 그리고 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데 그 잔은 부부의 합을 나타낸다는 표주박을 반으로 쪼개서 만들었다고 하지요. 자, 이렇게 혼례가 끝나고 합방한 다음날 여자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되죠. 야무딱진 수양이의 설명을 듣고는 봉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양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장가가는 법을 다 배우셨네요. 그런데 봉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면 같이 잔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는 수총각이라 어떻게 자는 건지 어디 대놓고 물어보기가 어려워서요. 그리고 또 남자구실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몰라도 너무 몰라 죄송합니다요. 수양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남편과 아내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수양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렇게 순진무구한 총각이 어디 있을까 싶으면서 아까 그 몽둥이를 들고 있던 노인이 안쓰러워져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봉수와 함께 있으니 죽은 남편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는 총각에게 일일이 손잡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동이 터올랐습니다. 자,
이제 장가가는 법을 다 배우셨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서 가셔서 아버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혼인부터 하세요. 일어서다 말고 봉수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가는 한 번 가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어제 장가를 들었으니까 이제 이 집이 제 집이고 마님이 제 아내 아닌가요? 수양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나를 속인 거였군요. 수양이 화를 내자 봉수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마님, 절대 속인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꾀를 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수총각이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 것은 진짜입니다. 전 처음 마님을 봤을 때부터 제 마음속은 온통 마님밖에 없었어요. 진심으로 마님을 좋아합니다. 거짓말. 모두들 제 돈만 보는 거예요. 총각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내쫓기다시피 봉수는 과부집에서 나왔습니다. 봉수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진심을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엉뚱한 생각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어깨를 늘어뜨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집으로 돌아온 봉수에게 아버지는 한마디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지독한 흉년이 계속되더니 가뭄으로 온 땅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양인의 넓은 목화밭에 목화가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양이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목화가 없으면 포목상 일이 어려워질 터였기에 말입니다. 봉수는 이를 알고 매일 새벽마다 먼 개울에서 물을 길어다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지게에 2개의 물동이를 지고 왕복 먼 길을 걸었지요. 한 달 넘게 계속된 물나르기로 그의 어깨는 까져서 피가 났지만 목화는 점점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본 과부집 머슴들도 덩달아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수양이가 봉수의 이런 행동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난 그녀가 들창문으로 내다보니 봉수가 물동이를 지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수양이 마음속에 감동이 몰려왔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양이에게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멀리 안동에 계시던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수양은 남편을 잃은 후 유일한 의지처였던 어머니마저 곁에 없다 생각하니 눈물만 흘렀지요. 더 큰 문제는 안동까지는 먼 길이라 3일길이 꼬박 걸리는데 여자 혼자서는 위험했고 그 머나먼 길을 함께 갈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봉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너무 먼 길이라 패기치기 싫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길을 모시는 것보다 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봉수는 아버지께 인사를 구하고 자신의 낡은 지게에 간단한 짐을 꾸려 수양 마님과 함께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3일간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길 떠난 지 얼마 만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수양 마님이 감기에 걸릴까봐 봉수는 자신의 도롱이를 모두 내어주고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다음 날 가파른 고개를 넘을 때 수양이 발목을 삐끗하는 바람에 봉수는 주저없이 그녀를 등에 업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산속 주막에서 왈패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도 봉수가 몸을 던져 수양을 지켜냈습니다. 드디어 안동에 무사히 도착하여 수양이는 친정어머니와의 마지막 길을 눈물을 뿌리며 배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봉수도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수양이 집에 수상한 그림자 둘이 담을 넘어 들어가려는 찰나에 마침 봉수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봉수는 수양 마님이 먼 여정길 후에 몸이라도 아프지 않은지 걱정이 되어 둘러보려고 와본 것이었는데 며칠간 집을 비운 것을 알고 부유한 과부집을 털려는 도둑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봉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누구 없어! 도둑들은 사람이 지키고 있는 줄 몰랐던 터라 크게 당황하며 달아났습니다. 봉수는 그들을 쫓아가지는 않고 다급히 수양마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고마워요. 봉수 씨가 아니었다면. 그때 수양이는 깨달았습니다. 봉수가 밤에 자신의 집을 둘러보는 것은 단순히 예의나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중에 지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했던 것입니다. 도둑놈들을 물리치고 자신을 지켜주었지요. 또 메마른 목화밭도 그가 돌봐 지켜주었던 일이 생각난 순간 수양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남자들이 자신에게 접근했었지요. 중매쟁이들이 소개한 호라비들, 재혼을 권하는 친척들,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누린 불량배들까지. 하지만 정작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봉수가 옆에 있었지요. 그때 봉수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그 많은 돈을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저는 가난한 마님이라도 상관없어요. 수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양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네, 비밀이요? 남편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만약 나중에 개가라도 한다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요. 봉수가 조용히 듣고 있자 수양이는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접근해오는 남자들을 시험해봤지요. 허나 내가 돈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모두들 도망가 버리더군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이에요. 돈을 포기하라고 해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서 수양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곧장 다락방 안으로 들어가 큰 자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 자루 안에는 돈꾸러미와 폐물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장터에 나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봉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많은 돈을. 하지만 그는 자루를 번쩍 들어 어깨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수가 정말로 대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수양이가 봉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그만해요. 네? 이제 믿겠어요. 당신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 그러나 난 아무리 당신이 좋은 분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혼인은 안 되겠어요. 돌아가신 우리 남군을 평생 그리며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일찌감치 다른 혼처 알아보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양과 봉수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봉수의 아버지와 수양이의 죽은 남편이 함께 서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아버지가 여긴 어인일이세요. 여보, 죽은 당신이 귀신인가요? 기절할 것 같은 수양이를 보고 얼굴이 창백한 남편은 서 있기도 힘든지 겨우 벽을 짚고는 엷은 미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수양아, 미안해. 사실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척한 거라고. 뭐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다 됐어요. 어떻게든 당신이 내 앞에 살아있으면 돼요. 당신 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이젠 제가 당신을 꼭 붙잡을 거예요. 여보, 절대로 어디 가지 마세요. 여보, 당신 진심을 내가 안다오. 정말 고맙소. 그러나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던 건 진짜였다오. 황의원이 말하기를 조용한 절간에 들어가서 한 3년간 요양하면 나을 수도 있다고 했지. 그래서 죽은 척하고 산속 암자에서 지냈지요. 일부러 당신에게는 내가 유언을 남기고 나서 빈 관으로 장사 치르게 한 것인데 이러는 것이 차라리 당신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나는 병을 치료하러 들어갔지만 점점 더 악화되었다오. 그래서 이젠 정말 당신과 진짜로 작별할 때가 온 것이라 생각하면서 혼자 남은 당신이 몹시 걱정이 되었지요. 행여 당신 곁에 진심은 없고 돈만 보고 접근하는 나쁜 남자가 있지나 않은지에서 말이오. 그런 가운데 몇 달 전에 황의원이 봉수아버지와 같이 암자에 찾아오지 않았겠소. 진심으로 당신을 사모하는 자기 아들을 그냥 놔둘 수 없는데 어찌하면 좋은지 고민하다가 그걸 알게 된 황의원이 모시고 온 것이지요. 황의원 말이 봉수 총각을 오랫동안 지켜보니 참으로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 합디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모른다오. 나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병이 점점 깊어져 기억도 가물가물해. 그래서 내가 정말 더 심해지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할까봐 억지를 쓰고 오늘 집에 온 것이오. 사랑하는 내 수양이 그러니 이제 내가 죽으면 나를 잊고 꼭 새 출발하시게나. 내 소원은 죽기 전에 당신을 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라오. 남편의 깊은 사랑의 말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수양이에게 남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수양아, 봉수와 행복하게 잘 살아. 이 사람은 진짜로 널 사랑해. 며칠 후 수양이 남편 오서방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는데 아내가 앞으로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1년 후 수향과 봉수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역시 진심은 통하는 법이에요. 꾀를 내는 것도 진짜 마음이 있으면 되고 말고. 혼인한 후 수향은 봉수와 의견을 같이하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재산을 헌납하여 이 고을의 오랜 소원이었던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나무로 된 다리는 여름철 장마 때 늘 떠내려가 사람들의 애를 태웠기에 말입니다. 아이들의 장례를 위해 서당도 크게 지었습니다. 가물어 흉년이 들 때면 창고문을 활짝 열어 가난한 이웃과 곡식을 나누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돈보다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